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우노 다카시의 장사의 신이라는 책입니다. 김문정 옮김 세멘파커스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제가 가장 최근에 읽었던 자청님의 역행자라는 책에서 마지막에 추천 독서 목록에 소개되어 있던 책이기도 하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기업하시는 분들께서 초보자에게 입문용으로 많이들 추천하셨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우노 다카시라는 사람이 장사의 신이라고까지 일컬어졌는지 먼저 지은이 소개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좀 특이하게도 지은이 소개가 책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은이 우노 다카시 라쿠 코퍼레이션 사장 1944년 도쿄 출생 와세다 대학을 중퇴하고 요식업계에 들어섬 78년 라쿠 코퍼레이션을 설립하여 도쿄, 교토의 큰 접시 야채 요리의 개척자 격인 5평짜리 이자카야, 쿠이모노야 시루베 및 고쿠라쿠야를 염. 81년에는 도쿄 시모키타자와의 쿠이모노야 라쿠를 개점. 일세를 풍미하는 이자카야로 키워냈다. 88년 개인 경영이었던 라쿠 코퍼레이션으로 법인 전환. 사원은 모두 독립시킨다는 방침으로 이 회사에서 독립해 가게를 연 음식점 경영자는 100명 이상임. 가게 스태프들은 친근함을 담아 아버지라고 부름. 현재 수도권에 약 20개의 점포를 전개하고 있음. 모토는 일소 일배. 하루에 한 번은 웃으면서 마시자라는 의미. 바꿔 말하면 한 잔의 술을 마시면 한 번 웃을 수 있다.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게를 이상으로 삼고 있음. 부인은 모델 출신의 오카 히로미 씨. 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특별히 이자카야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혹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나부터 10까지 소소한 팁을 다 얻어가실 수 있는 책이고요. 처음 시작할 때, 가게를 시작할 때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가, 또 손님 접객이 안 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이 지은이가 해 보았는가, 종업원을 다룰 때는 어떻게 했는지, 정말 사소한 것들이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듯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책이 쓰여진 어투는 친구가 친구에게 말하듯이 아주 편안한 어체로 쓰여져 있어서 읽으시면서 조금 특이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다독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에 저는 이런 말투로 쓰인 책은 또 처음이라 좀 신선하게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프롤로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책의 머릿말 지은이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토마토를 자를 수 있다면 밥집을 열 수 있고 병뚜껑을 딸 수 있다면 술집을 할 수 있다. 자, 누구나 장사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 책은 일본의 외식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는 잡지 니케이 레스토랑에 내가 약 7개월 동안 연재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기사의 제목은 우노 다카시가 알려주는 작은 가게 잘 되는 법이었다. 그 글을 연재하는 동안 나는 최대한 나의 제자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말투 또한 실제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말투를 사용했다. 그 글들을 책으로 엮으면서
독자들이 나의 이야기를 통해 기존의 딱딱하고 어려운 창업 교과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의 가게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의도와 함께 다소 거칠게 느껴질지도 모를 문체에 대해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며 선배가 들려주는 조언이라는 생각으로 기분 좋게 읽어나가기를 바란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밥집, 술집은 하려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장사야. 그도 그럴 게 말이지. 은행원이나 의사는 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이자카야는 어때? 대표 인기 메뉴인 토마토 샐러드 같은 건 토마토를 그냥 썰 수만 있어도 되고 맥주도 병뚜껑만 따서 손님한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밀면 되지. 그렇게만 하는데도 원가보다 많이 받아서 돈을 벌 수 있잖아. 이런 돈벌이가 또 있을까 싶어. 대학 시절에 그걸 깨달았지. 경제학부로 진학을 하긴 했는데 주변에서 다들 구직 활동을 할 때 나는 은행원은 못 될 것 같다는 생각이나 막연히 하고 있었어. 강의 시간에는 세뮤얼슨의 경제학 같은 이야기나 하고 엄청난 그래프 같은 게 나오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야. 내가 있을 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하는 어묵집에 가게 됐어. 남이 만든 어묵을 국물에 넣고 팔팔 끓인 걸 그냥 내는 게 끝이야. 그런데도 그 가게는 엄청 인기가 좋아서 1년에 한 달 정도는 부부가 해외여행으로 금일 휴업과 같은 벽보를 유리문 앞에 붙여놓곤 했어. 난 그때 생각했지. 이거 괜찮은데?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어. 무지 재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대학까지 보내놨는데 갑자기 어묵집 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일반 회사에 취직을 했어. 요리 업계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문 모집 공고를 보고 커피 원두 판매 회사에 들어갔지. 그땐 얼마나 풋내기였겠어. 그러니 커피콩을 사러 남미까지 가는 그런 꿈도 꾸곤 했지. 하지만 내가 배속된 건 그 회사에서 직영하는 커피숍의 자잘한 일들을 맡아 하는 것. 그게 내 요식 업계의 경력의 시작이었지. 가게에서는 10대 때부터 거기서 일한 나보다 어린 선배 밑에서 일하게 됐어. 물론 난 얌전히 시키는 일이나 묵묵히 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 우선 어떻게 하면 눈에 띌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 선배가 대걸레로 바닥을 청소하는 걸 보면서 대걸레 대신 손걸레로 청소를 한다면 3개월 안에는 주목을 받을 수 있겠군 하고 생각했지.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한 지 한 달이 지나자 회사 상사가 가게로 찾아와서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하며 칭찬해줬어. 게다가 난 나름대로 아이디어 내는 걸 좋아해서 틈만 나면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를 궁리해서 이것저것 실험도 해봤지. 체인점이 아닌 작은 가게라서 가능한 일이었을 거야. 가게 여자애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도 항상 생각했어.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게 바로 테이블마다 놓여있는 설탕 그릇이었어. 매일 아침 여자애들이 그릇에 설탕을 채워넣는 귀찮은 일을 해야 했거든. 그래서 아침마다 여자애들이 오기 전에 그릇을 하얀 설탕으로 가득 채워놓곤 했지. 그 정도는 아침에 10분만 일찍 오면 됐으니까. 순식간에 우노군 좋은 사람이다 하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 가게는 큰 백화점 별관에 있어서 백화점에 높은 사람들도 자주 커피를 마시러 오곤 했지. 하루는 임원급으로 보이는 연배의 손님이 한 명 와서는 오랜만에 최전방 전투기에 탈 만한 사람을 만났어 라고 하는 거야. 전투기란 자고로 격추되지 않도록 항상 후방에 신경 써야 하잖아. 내 접객 태도에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지. 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때 기분이 정말 좋았던 것만큼은 선명하게 떠올라. 1년 반 정도 그 가게에서 일하다가 그곳에 자주 오시던 손님의 권유로 가게를 그만두고 그분이 경영하던 커피숍의 점장을 맡게 됐어. 그것이 독립을 향한 첫걸음이었지.
그 후의 일들은 이 책에 써놨으니 읽어줬으면 해. 요식업 쪽에 들어온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어. 새삼 느끼는 건 역시 요식업은 정말 편한 장사라는 거야. 다들 손님이 안 온다고, 좀처럼 생각대로 안 팔린다고, 진짜 큰일이라고 쉽게들 말하잖아. 하지만 우리가 팔고 있는 걸 만드는 사람들의 고생에 비한다면 힘들다는 소리는 쉽게 못할 것 같아. 생각해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맛있는 토마토를 만들기 위해 밭을 갈고 잡초를 뽑고 날씨랑 싸우고 있잖아. 맥주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연구를 거듭하고 큰 공장을 세워서 좀 더 맛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말이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열심히 만들어낸 걸 손님한테 맛있죠? 하며 건네는 건데 그렇게 먹고 맛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 같은 건 노력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난 정말 즐겁다고 생각하면서 일해. 즐겁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야. 잡초 뽑기 같은 건 난 아마 5분이면 지쳐 나가 떨어질걸? 즐기면서 장사하는 것.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며 살아왔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게 그런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자그마한 양식집을 경영하던 유지라는 여성 얘기야. 유지와의 첫 만남은 무척이나 강렬했지. 녀석은 장사에 대한 내 생각 자체를 바꿔놓았어. 이것도 본문에 있으니 읽어주길 바래. 녀석은 자기 주변에 있는 건 뭐든 장사랑 연결짓는 그런 녀석이었어. 친구가 되고 나서 같이 유럽 여행을 갔을 때는 레스토랑에 식사하러 갈 때마다 사전 양해도 없이 부엌에 척척 들어가서는 요리하는 걸 보는 거야. 당연히 레스토랑 쪽에서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지. 그러면 자기는 일본에서 지중해 요리 레스토랑을 하고 있어서 이런 요리에 관심이 많다. 뭐 그런 얘기를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는 거야. 나는 옆에서 진땀을 뺐지. 하지만 레스토랑 주인도 결국 같은 업계 사람이니 유지가 말을 꺼내면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일본에서는 어떤 요리를 해서 손님들을 끌어들일지는 흥미가 생기는 거지. 그렇게 레스토랑을 갈 때마다 거기 주인이랑 친해져서는 같이 어깨동무하고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거기 간판이랑 메뉴를 카메라에 담곤 했지. 일본에 돌아와서는 촬영한 수십 장의 사진을 자기 가게에 붙여놨어. 손님이 그런 걸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왠지 매력적이잖아. 유진은 항상 그런 식으로 가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고 그런 고민들을 할 때면 얼굴은 밝고 생기가 넘쳤어. 그러니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붐빌 수밖에. 굳이 어려운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가게를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어디서든 찾을 수 있어. 유진은 바로 그런 걸 내게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해. 우리 가게에서는 매년 5-6명의 점장이 졸업이란 걸 하고 나가서 독립해. 그런 애들은 대부분 가게 스태프를 1-2명씩 데리고 나가니까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좀 힘들긴 하지. 그래도 나는 그 애들을 붙잡지 않아. 그럴 생각조차도 안 하지. 요식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한 나라 한 성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삶이 즐거울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평생 다른 사람 밑에서 지루한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간 인생이 망가져. 나는 우리 애들이 언제까지고 반짝반짝 빛났으면 해. 함께 일하던 스태프들을 독립시키지 않고 혼자 다 끌어안은 채 회사만 크게 키운다고 뭐가 그리 즐겁겠어. 규모가 커지면 회사 관리만 하며 인생을 보내게 되겠지. 난 그런 건 절대 사절이야. 나는 어디까지나 인생을 즐기기 위해 이 길에 들어선 사람이니까. 우리 가게 졸업생들은 이제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일본 전국에 퍼져 있어. 그 아이들이 모두 즐기면서 가게를 하고 있지. 다양한 아이디어로 자기들만의 개성이 넘치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와,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렇게 나를 놀라게 하면서 자극시켜.
그러면서 자기가 성장한 라쿠 코퍼레이션, 내 가게의 가게를 언제까지나 소중하게 여겨주고 있어. 내게 있어서는 대단한 재산인 거지. 회사를 크게 키워서 전국 확장을 하더라도 절대 이런 행복은 쉽게 손에 넣을 수 없을 거야. 지금까지 우리 가게에서는 수많은 졸업생들이 둥지를 떠나갔어. 100명을 넘긴 시점부터는 이제 몇 명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200명 정도는 될 것 같아. 기쁘게도 졸업생들의 가게에서 독립해서 가게를 낸 애들도 점점 늘고 있어. 나한테는 손자 같은 거지. 이 책에는 그런 애들에게 내가 항상 얘기하던 내용이 담겨 있어. 그냥 평범한 이자카야 아저씨의 얘기지만 앞으로 가게를 해보려는 사람들, 가게를 운영하는 게 힘들기만 하고 즐겁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크나큰 기쁨이 될 거야. 라쿠 코퍼레이션 사장 우노 다카시. 파트 1. 장사 안 되는 가게는 있을 수 없다. 처음부터 안 되는 가게는 없다. 자기 가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불안이 먼저 찾아올 거야. 혹시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면 어쩌지? 만약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라면 가게는 하지 않는 게 좋아. 처음부터 돈을 못 버는 음식점이 어디 있겠어? 생각을 해봐. 사람은 누구나 매일같이 먹고 마시잖아. 먹는다는 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행위지. 피자든 라면이든 맥주든. 먹고 싶고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은 산더미처럼 있어. 그러니 그런 걸 제공하는 가게가 잘 안 될 리가 없지. 가게를 시작할 때는 손님이 안 오면 어쩌지 같은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이 정도면 꼭 올 거야 라는 자신이 없으면 가게는 하지 않는 게 좋아. 초밥집이나 이태리 레스토랑처럼 요리사의 실력이 필요한 가게라면 얘기는 좀 다르겠지.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자카야처럼 프로 요리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가게에서는 돈 못 벌 일은 절대 없어. 보라고. 슈퍼마켓에서 한 개 100엔에 산 토마토가 50m 떨어진 이자카야에서 냉장고에 시원하게 두었다 썰기만 했는데 300엔이 돼. 심지어 그걸 보고 손님들이 진짜 싸다 하며 기뻐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장사가 또 있을까 싶어. 네, 지금 현재 저희 이 상황이랑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가게를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우노 다카시가 어떤 식으로 장사에 접근하는지 그런 마인드를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 내가 이 세계에 들어오려 생각한 계기 중 하나가 이런 요식업계의 위대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 대학 시절 시모키타자와에 자주 가는 어묵집이 있었는데 어렵네요. 일본어가 시모키타자와라는 그 젊음의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자주 가는 어묵집이 있었는데 어묵 외에 다른 메뉴로는 닭다리 구이랑 맥주 정도밖에 없는 가게였어. 그런데도 그 집 주인인 부부는 1년 중 총 한 달 정도 해외여행을 다니더라고. 지금처럼 누구나 다 해외에 나가는 시대가 아니라 1960년대 1달러가 360엔 하던 그 시절에 말이야. 이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생각을 해봐. 어묵 같은 건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재료를 국물에 넣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게만 해도 원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니. 충격이지. 그래서 생각했어. 야, 이걸로 장사가 된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은 넘쳤지만 실은 나도 이 업계에 막 들어섰을 무렵엔 실패도 했어. 젊은이들을 타깃으로 맨 처음 열었던 이자카야에서는 비프 스튜나 햄버거를 아침부터 열심히 만들었는데 좀처럼 나가질 않는 거야. 대체 왜 안 나갈까를 열심히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 영업을 끝내고 동료들과 자주 들리던 술집에서 먹었던 메뉴. 그건 그저 치즈랑 피망을 둘둘 볶기만 한 거였어.
그게 우리가 이토록 공들여 만든 햄버거랑 똑같은 금액인 600엔. 결국 술집에서 먹고 싶은 요리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지. 어떤 노력보다도 손님이 즐겁고 가게가 편안한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그러면서 장사라는 것의 정답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 그 즈음 난 때마침 후쿠오카에서 유행하던 한 가게에서 힌트를 얻어 화로 구이를 도입했어. 진짜 화로 같은 건 못 만드니까 카운터 앞에 꼬치구이기 2개를 놨지. 그 위에 쇠사슬을 걸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도록 봉을 단 다음 건어물을 걸어놨어. 그랬더니 그게 완전 대박이 난 거야. 건어물은 하루 만에 전부 다 팔려버렸지. 그것만 해도 지금까지 팔았던 모든 안주의 매상이 되더라고. 바로 메뉴를 싹 다 바꿨고 손님도 늘어났어. 메뉴의 종류나 음식의 수준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손님들이 얼마나 편하게 즐길 수 있냐 하는 거야. 모두들 음식이 잘 안 팔려서 고민이라고 쉽게들 말하잖아.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돼.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보거나 실내 장식을 바꾸려고 시도해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고. 잘 안 팔리는 원인을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일이야. 그러니 고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가령 똑같은 걸 팔고 있는데 옆집에는 손님이 많고 우리 집에는 손님이 없어. 대체 왜 그럴까? 뭐가 다르지? 하며 옆집을 살펴보러 갈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우리 집은 장사가 잘 안 돼서 고민이니까 살펴보러 간다고 생각하면 진정한 음식점 경영자가 아니야. 뭐가 다르기에 저렇게 잘 될까 하며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보러 가보라고. 마음가짐 하나로 보는 방식이 바뀌고 흡수할 수 있는 것도 늘어나게 돼. 결국 가게의 미래도 바뀌게 될 거야. 종종 라면 가게를 갈 때면 나는 항상 참 안타까워. 라면 가게는 보통 재료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 수프에도 엄청난 재료를 쓰고 말이야. 하지만 손님들은 큰 솥에서 끓고 있는 그 상태만 볼 수 있으니 그 재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 만약 나라면 카운터 자리랑 마주보는 쪽 주방 벽에다 유리문 냉장고를 설치할 거야. 그리고 하루치 수프 재료를 그 안에 걸어놓고 몇 월 며칠 분 돼지뼈 50kg, 닭발 30kg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지. 말린 생선 포대에도 몇 월 며칠 분 몇몇 킬로그램 이라고 붙여서 손님이 자리에서 보이는 데다 놔둘 거야. 그걸 보는 손님들은 대부분 무척 신기해 하거든. 왠지 믿을 만한 가게라고 느껴지고 말이야. 평소와 똑같은 라면을 내더라도 더 잘 팔리는 가게가 될 거라 생각해. 오늘 장사 안 된다, 잘 안 팔린다는 것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 난 하루 매상이 3만 엔이라도 글렀다는 생각은 안 해. 3만 엔이면 한 손님당 단가 2천 엔이라고 가정했을 때 15명의 손님이 와준 거잖아. 생면부지였던 손님을 무려 15명이나 만나게 된 거야. 그것도 내 가게를 선택해서 와준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즐거워. 내가 음식 장사를 하겠다고 이 길을 선택해 놓고선 상황을 마이너스로 바라보는 건 가장 안타까운 일이야. 그럴 때 바로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잘 되는 가게로 이어지는 거라고. 난 항상 가게 아이들에게 말하곤 해. 요식업계에 들어선 인상 언젠가는 자신의 가게를 가지라고 말이야. 그런 꿈을 가지라고. 스스로 가게를 경영한다는 건 정말 즐겁고 보람찬 일이야. 무엇보다 내가 노력한 만큼 확실하게 대가를 챙길 수 있으니까. 평생 누군가 밑에서 투덜거리면서 일하기보다 자기 가게를 가져. 그리고 장사를 즐겨.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네, 여기까지 읽었는데 정말 이 마지막 문단이 참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습니다. 꿈을 가져라. 자신의 가게를 스스로 경영한다는 건 정말 즐겁고 보람찬 일이다. 무엇보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 누군가 밑에서 투덜거리면서 일하기보다 자신만의 것을 가지라. 그리고 즐겨라. 너무 훌륭한 말입니다. 참,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 제가 요즘에 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조만간 저도 참 저만의 것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은 한 챕터만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거의 책의 끝부분으로 가서 클레임을 줄일 수 있는 손님과의 좋은 관계. 음식점을 하다 보면 아무리 신경을 쓰더라도 피하고 지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손님들의 클레임이야. 클레임을 받는 건 고마운 일이야. 손님의 가게의 개선점을 직접 지적해 주는 거니까 순순히 듣고 고치면 돼. 정말 무서운 건 손님이 마음속에 묻어놓은 클레임이야. 음식점 불만 중에 가장 많은 게 음식이랑 음료가 너무 늦게 나온다는 클레임이잖아. 요리가 나오지 않아 짜증이 나는데도 그 자리에서 왜 안 나와요? 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손님이 의외로 많아. 그런 사람들은 입 밖으로 말하는 대신 속으로 여기 다시는 안 와 라고 생각하며 돌아가겠지.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님을 잃는 건 무척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내가 가게 직원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금요일이나 토요일처럼 바빠서 요리가 늦게 나가기 십상인 날에는 한 테이블에 음식이 나갈 때 반드시 양옆 테이블에다가 아직 안 나온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도록 하라는 거야. 클레임이 나오기 전에 가능한 한 예방선을 치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도 손님이 음식이 안 나와요 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는 안 돼. 성심성의껏 대응하고 있다는 자세가 손님한테 전해지는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야. 아무리 해도 손님을 기다리게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꼭 전하고 바로 낼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을 서비스하는 것도 좋아. 이렇게 하면 나쁜 인상을 좋은 인상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주문받은 요리를 지체 없이 내는 건 접객의 기본이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잘 되면 잘 될수록 바빠서 이걸 제대로 지키는 게 어려워져. 그럴 때도 사소한 배려 하나로 클레임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말이야. 요리나 음료를 없는 것도 음식점에선 의뢰 인기 마련인 트러블이야. 손님의 코트나 신발이 없어지는 큰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 그 어떤 것이라도 예방선을 쳐두는 건 가능해. 가령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쉬운 뜨거운 냄비 같은 걸 손님한테 갖다 줄 때는 반드시 주변에도 잘 들리게 뜨거우니까 조심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내는 거야. 손님의 뒤쪽에서 주문받은 음식을 낼 때도 확실하게 말을 걸고 나서 줄 것. 그렇게 하면 손님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요리나 음료가 쏟아지는 상황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 그리고 작아서 스태프도 얼마 안 되는 이자카야는 코트 같은 걸 가게에서 맡아주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점원의 눈이 두루 미치기 힘들기 때문이지. 코트는 자리 옆이나 의자 뒤쪽처럼 손님이 볼 수 있는 범위에 걸어두도록 하고 손님 스스로 관리하게 하는 편이 없어졌어 하는 클레임을 막을 수 있어. 이렇게 사전에 예방책을 강구하더라도 클레임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문제들은 일어날 수 있지. 그리 되면 이제는 성심성의껏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 요리나 음료를 흘렸다면 진심으로 사과할 것. 부상이 없는지 살피고 더러워진 옷을 세탁소에 맡겨서 제일 좋게 처리해서 돌려줄 것. 소지품이 못 쓰게 됐으니 변상해달라고 한다면 손님에게 영수증을 받아서 대응해줄 것. 경험이 적은 아르바이트생이 손님한테 제가 한 건가요? 라고 말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점장이 확실히 방어해야 해. 물건이 없어져서 현금을 청구하는 게 가장 곤란한 케이스지만 이런 경우에도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손님 우선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해.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어. 하지만 클레임을 받은 후 가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일이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어. 문제가 일어난 뒤에 손님이 얼마나 기분 좋게 가게를 나설 수 있느냐가 최종적으로 그게 커다란 클레임이 될지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끝날지의 경계선이 되는 거야. 사실 클레임이 큰일로 이어지는 가게라는 건 클레임의 대처법 자체가 나쁠 뿐 아니라 평소에 손님과 진정으로 좋은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곳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클레임의 최대 예방책은 만에 하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도 클레임이 커지지 않도록 평소부터 접객에 유의하는 거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